네, 어서 오세요. 20세기는요, 실은 러시아 적대의 역사죠. 서방 세계의 러시아 적대의 역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은 말이에요.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자컵 시프와 함께 세 번째인 동시에 네 번째로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공격한 시도였습니다. 러일 전쟁부터 그 서방 세계는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외국인 투자를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러일 전쟁의 금융자본적인 의미가 돼요. 이런 이유로 20세기 전쟁이 대형화되어 갑니다. 자국 돈으로만 안 하거든요. 못해요. 해외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대형화됐습니다. 전쟁이 대형화되니까 또다시 군산복합 금융기업한테 돈을 꾸게 되죠. 이게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돈이 또 군산복합 산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어 갔기 때문에 전쟁은 대형화될 수밖에 없었고 융자는 필수가 되어 갔다 그 말이죠. 러시아마저도 1904년 국채를 발행해서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자컵 시프하고 로스차일드가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러시아 국채가 팔리는 것을 방해했죠. 거의 같은 애 일본 채권은 자기네가 발행을 해주고 팔아줬지만 러시아는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가만 보면 은행들이 얼마나 전쟁을 일으켰는지 잘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나톨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죽는 줄 알았더니 은행을 위해서 죽는 게 바로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다시 또 재정 위기를 맞잖아요. 그래서 1906년 22억 5천만 프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자율은 5%였어요. 4%에서 5% 왔다 갔다 했는데 보통 5%였어요. 그 당시 프랑스 국채 이자율이 3%였으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래서 러시아 국채를 산다고 뛰어들었다 그 말이죠. 이 군소은행들도 노력을 했다고. 로스차일드는 그러나 이런 러시아 국채에 쌩값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손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가 유통시장에서 한때는 자주 그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이 당시에 로스차일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죠. 야, 이거 로스차일드가 없으면은 러시아 정부 채권이 팔리지가 않는구나. 그래갖고 결국은 발행 1년 만에 1907년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로스차일드 금융복합 네트워크에 발을 걸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동맹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금융과 산업 협력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국의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가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경제와 금융 협력 단계가 벌써 그 나라와 동맹을 맺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이죠. 전쟁 동맹 말입니다. 전쟁 동맹.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금융의 힘을 확인한 거는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스차일드 스스로도 금융의 힘이 이토록 대단한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제국주의자 세실 로드 사단을 움직여가지고 로스차일드만의 금융 군산 엘리트를 조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정계와 경제계는 뭐 이미 한 몸이 되어버렸고 그랬습니다. 1909년 서방 세계의 딥스테이트 원조로 알려진 영국의 원탁회의가 세워집니다. 이걸 나탄 로스차일드가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사단을 불러 모았죠. 이걸 그대로 미국이 모방해서 CFR을 만들고 보헤미안 글로벌을 만들고 스컬 앤 본즈를 만들었던 거예요. 세실 로즈는 제국주의자예요. 영미 제국주의를 추구해서 자기의 조직을 따로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일찍 죽었죠. 그래서 이 세실 로즈의 후배들이 로스차일드 토대 위에서 영미 제국주의 그 단체를 만든 게 원탁회의인데, 이 원탁회의가 쉽게 나탄 로스차일드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말이죠. 러시아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당시 부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독일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세실 로즈의 그 알프레드 밀러, 나탄 로스차일드의 알프레드 밀러하고 에드워드 그레이 외무부 장관이 로스차일드의 강력한 지지하에 호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그레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그 세르비아의 적대 관계를 이용해서 세르비아의 검은손이라고 있어요. 혁명단체 검은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세르비아 군대대에 들어가 있었고 러시아 대사하고도 연관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거는 뭐 우리 1차 세계대전의 전모에 뭐 다 나온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러시아 적대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손의 그 철부지 청년 19살 가브릴로 프란시비라고 있어요. 이 가브릴로 프란시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해버리죠. 이 암살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이 두 나라 사이의 외교로 충분히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외교부는 지네가 일으켰는데 두 나라가 외교를 해결복에 냅둬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고 그랬습니다. 전쟁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전쟁할 생각이 아예 없었고 세르비아도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국이 자기네만의 군사, 경제, 산업 네트워크를 움직여서 계속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독일 비례름 2세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다들 왜 이 발광을 하냐고. 이게 지금 전쟁할 이유가 돼? 그냥 황태자 하나 죽은 거야. 그리고 두 나라가 그냥 처리 지금 하고 있잖아. 왜 영국이 날뛰고 프랑스가 날뛰냐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그레이는 전쟁이 기정사실인 듯이 난리를 치고 있었고 유럽 각국에 전신을 보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라고 떠들어댔고 프랑스가 강력하게 거들었고 그랬습니다. 독일의 카이저는 이 영국 놈들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최소한 국지전으로 이 전쟁을 만들자 그래갖고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 두 나라만의 국지전으로 축소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결국 허사였죠. 그 유럽 각국 정부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이유로 전쟁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전쟁에 끌려 들어갔어.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각각 외교, 군사, 경제, 금융에 상호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우정관계가 튼튼했기 때문에 참여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독일하고 교차 외교를 했던 오스만 터키, 불가리아, 이탈리아도 지들도 모르게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고 말해요. 이 영국에 걸쳐 다시 로스차일드가 건설한 군산 복합체, 응? 산업, 경제, 에너지, 금융 이 전체가 다 이 나라들을 군사 외교 사슬로 엮어놨기 때문에 참전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유발한 영국만이 전쟁을 독립적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러한 사슬 속에서 전쟁에 지도 모르게 계속 끌려갔다고. 나중에 전쟁이 이제 막판이 되니까 영국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미국을 불렀습니다. 1917년부터는 전쟁 터진 지 한 2년 반 정도 후부터는
미국이 전쟁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요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러시아, 오스만, 터키, 오스트리아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라도 약해졌고 결국은 히틀러의 밥이 돼버렸죠. 나중에 서유럽 나머지 각국은 자기 나라 운명 자기가 이끌질 못하고 로스차일드와 강대국의 처분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더 오니언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세요. 각 나라가 다 사슬로 엮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쟁 선포를 했다고. 왜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자기네 동맹국에 따라갖고 엮여 들어간 거예요. 오스만 터키 예를 들어볼까요? 터키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바보였어요. 외교적으로 바보였다고. 터키가 등거리 외교하겠다고 독일과 영국과 줄을 둘 다 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쟁이 막상 터지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야.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오랜 두려움에 휩싸였고, 요거를 놓칠세라 영국이, 이 오스만 먹어야 되거든요. 오스만 해체해서 중동을 가져가야 되는 이 영국이 오스만 함선을 일부러 납포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이 어떻게 독일 군대한테 우리 납포된 함선 찾아달라 그래갖고 독일이 찾아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스만이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는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터키보다 더욱더 깊숙하게 전쟁에 개입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에요, 영국의 군사 사실에 걸려든 오스만 터키가 아니라 아예 프랑스처럼 처음부터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맺은 그런 경우다 그 말이에요. 한국은 제3차 세계대전 터지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유럽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이야. 군사 동맹이 아니야. 군사 동맹보다 더 센 걸 맺었어요. 군산 협력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맺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외교가 완전히 빵점, 이건 빵점도 아니고 침팬치도 하는 짓거리를 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도 그렇지만 전쟁에 참여한 각국은 자기네가 뭘 의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산업협력 사슬에 의해서 세계대전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한국이 지금 끌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진짜 전쟁할 거야? 그래서 이길 거야? 이겨서 뭐 할 거야? 또 이기기나 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도무지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한국 정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제1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영국의 에드워드 그레이는 유럽은 불탈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의 전쟁을 선포했죠. 이거 제1차 세계대전 다 나오는 얘기예요. 타깃을 러시아로 잡았다 그뿐이지. 러시아 내란 1차 세계대전 동안 그 영국의 국가 부채가 말이에요. 그나마 지네가 잘 싸울 줄 알았어. 영국은 6억 5천만 파운드의 부채가 있었는데, 해외 융자를 받고 있었는데 72억 파운드로 해외 융자가 급증했습니다. 거의가 미국에서 왔죠. 영국은 재정 파탄에 떨어졌다고 전쟁 도중에 오로지 미국만이 영국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해 주기를 무릎 꿇고 빌었죠. 그래서 리오넬 월터 로스차일드한테 시온주의 운동을 지지한다면서 아더 발푸어를 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유대 금융가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미국이 참전하도록 하라 그래서 자콥 쉬프와 폴 와버그가 움직였죠. 그때는 이미 FRB 우드로 윌슨 사단 밑으로, 밑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 사장이 우드로 윌슨이고 그 밑으로 유대 금융가들이 쫙 모여 있었다고. 그래서 FRB가 참여한 거예요. 영국에 전쟁에 들어가겠다 그런 겁니다. 이제 자콥 쉬프의 오래된 염원 러시아 붕괴를 완벽하게 기획할
때가 왔어요. 1917년. 러시아 내란을 유발하고자 하는 영국의 알프레드 밀러가요. 1월 달에 1917년 1월 달에 러시아 군대 시찰 오겠다고 해서 니콜라이 2세를 만났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싸워보라 말은 했고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군사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러시아는 말이에요. 영국의 군사 병참 지원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남부 러시아 군대 병참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최대한 낙오병들이 돼버렸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 뭐 하겠어? 러시아 혁명 일으켜버린다고. 자, 뭐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나 보세요. 러시아 군대 물자 지원을 3월 달에 금지시켰어요. 미국이 뒤질세라 4월 달에 전쟁 참전을 공표했죠. 여기저기 병참이 끌어진 러시아 군인들이 걸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올라갔죠. 모스크바로 향했죠. 러시아 혁명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월터 로스차일드는 1917년 11월 달에 발푸어 선언을 해서 이스라엘을 성립하겠다고 중동 석유지대 장악 의도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 모두 러시아가 무너져야만이 가능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자컵 시프는 유대인 탄압, 그 지겨운 유대인 탄압이라는 단어를 또 들고 사탕발림으로 내세워서 멘셰비키를 지지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멘셰비키 안에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케렌스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케렌스키한테 자금을 주고 있었지만 뒤로는 또 볼셰비키도 지원했어요. 절대 금융가들은 한쪽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융가들은 양비론자예요. 좌파 우파를 모두 양손에 들고 움직입니다. 1917년 3월 27일 트로츠키가 모집한 뉴욕 남단의 볼셰비키 275명한테 돈을 주고 러시아로 들여보냈습니다. 글쎄 자컵 시프가 트로츠키한테 무슨 약속을 받았는지는 전혀 모르죠. 아무튼 그해 10월달 볼셰비키가 러시아 정권을 잡고 제정 러시아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자컵 시프는 뉴욕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그래도 조금 지켜보자. 레닌 저놈은 내가 믿음이 안 간다 그랬어요. 레닌 저놈은 내가 믿음이 안 간다. 좀 지켜보자. 좀 얼마 안 지나갔어요. 이 레닌이 싹수가 있나? 우리 유대 금융가들과 같이 협력할 의지가 있나? 싹수를 살핀 다음에 볼셰비키 당한테 2천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찰싹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레닌의 의도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50-50으로 봐야 돼요. 결국은 자컵 시프의 러시아 작당패 트로츠키하고 레닌에 의해서 러시아가 붕괴해버렸습니다. 레닌은 집권하자마자 공산주의 플랜 없애버리고 NEP라고 하는 경제 자유화를 실시하기 시작해서 로스차일드 은행 거간꾼 JP 모건의 손아귀로 러시아 경제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국제여신 담당은행 그걸 만들어 갖고 그거를 무슨 방크라 그러죠? 보스방크라 그래? 거기를 통해 갖고 미국 쪽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고 철도왕 해림은 석유왕 록펠러가 패전한 독일에 앞서 일찍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레닌과 트로츠키에 찰싹 달라붙었죠. 예, 그 자금은 JP 모건 그리고 자컵 시프 이쪽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랬던 겁니다. 러시아 혁명의 환상을 품고 있는 386들 많아요. 정신 좀 챙겨야죠.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거는 러일 전쟁과 함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대러시아 적대 역사였어요. 이게 바로 로스차일드와 서구의 세 번째이자 네 번째 러시아 공격이었습니다.
영국은 짜리의 왕비가 독일 여성이라고 하는 엉터리 이유를 들어서 로마노프 왕가의 망림명을 거부했고요. 노르웨이도 거부했고요. 스웨덴도 거부했고요. 프랑스도 거부했고요. 스위스도 거부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작당패였다 그 말이에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이요? 유럽에서 전쟁 한번 벌어져 보세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어떻게 행동하나. 뻔히 본질 다 드러나요. 덴마크 어떻게 행동하나 가만 보시라고요. 핀란드 어떻게 행동하나. 중립국이요? 중립국 없었어요. 몰라요. 오스트리아 정도가 조금 뒤로 빠질지 모르죠.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 레닌이 결국 로마노프 왕족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콥 시프는 슬픈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제 러시아 시장은 우리 거다. 이 유럽의 나라 모두가 말이에요. 러시아 내전에 참여해서 러시아를 갈기갈기 찢어발겨가지고 빼앗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군대를 포진시킨 나라만, 게릴라 이런 거 말고 포진시킨 나라만 13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땅으로 직접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나라 땅을 군대를 들여보냈다고요. 소규모로 들어보낸 나라도 되게 많았어요. 이 군대들은요,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백군, 적군 누구 편에서 서지 않고, 백군이 질 것 같으면 적군한테 붙고, 적군이 질 것 같으면 백군한테 붙고, 이따위 식으로 행동하면서 러시아의 자국 군대를 들여보낸 채 백군과 적군 둘 다 망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그러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서방 세계가 바랬던 러시아의 본 모습이에요. 러시아의 내란이 일어나서 갈기갈기 찢어지기가 바란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923년까지 그랬어요. 자콥 시프가 죽었어요. 1920년에. 그 뒤를 이은 게 펠릭스 와버그와 와버그의 조카 폴 와버그였습니다. 1918년과 1922년 그 사이에 레닌의 볼세비키가 빼돌린 6억 골드루블을 폴 와버그가 받아 쓰고 있었다고 말이죠. 뉴욕에서. 그리고 나서 1924년 레닌이 죽습니다. 볼셰비키 러시아가 스탈린에 의해서 장악되죠. 그리고 차근차근 유대 혁명가들이 숙청되죠. 월가는 반스탈린주의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대러시아 적대사.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제국주의를 미국 제국주의로 옮겨가는 브릿지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로스차일드의 금융 세력과 월가가 서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JP 모건이 대표적으로 뉴욕 월가의 국제금융이었고, 뉴욕 월가의 쿤앤러브, 자콥 시프의 그 자식들, 친척들, 와버그 형제들이 로스차일드를 대변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거의 한 몸이 되어갔다. 한 몸이 되어서 러시아에 똑같이 적대했다. 이 뜻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독일 장성 류덴도르프가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독일군은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몰래 만든 그림 속에 있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이 러시아를 노예로 만들어갔던 길을 독일군이 닦아주었다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는 당시까지도 우리를 밀어붙인 숨은 힘을 모르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와 손잡은 유대 초정부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랬습니다. 로스차일드 지적하는 거예요. 응? 로스차일드가 미국 월가를 지적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독일군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침략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 뜻이다 그 말이죠. 이거를 에릭 리덴드르프 장군은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완벽하게 유대 딥스테이트를 공격하는데 평생 인생을 바치다 죽었죠.
레닌 이 병신 같은 건 이걸 눈치도 못 챘어요. 스탈린도 몰랐어요. 루덴도르프가 말했던 유대 초정부 세력이란 게 과연 누구인가를 눈치를 못 챘다고. 스탈린도 레닌처럼 잘난 척 되게 한 놈은 아예 몰랐고요. 근데요, 스탈린이 말이에요, 뭔가 알고 있었다고요. 뭔가. 그걸 진짜 뭔가는 몰랐어. 일단 스탈린은 말이에요, 정치국 그 소련 수뇌부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뭐 다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세계화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 스탈린은 싫어했어요. 무슨 세계화냐, 아유, 국제주의 그거 필요 없는 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왜 유럽이 가려고 하는 세계화 과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 그건 낡은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레닌한테 아주 혼나고 그랬죠. 하지만 스탈린은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그 세계화를 그냥 단지 거부했을 뿐이지, 유대 정치국에 포진하고 있던 유대 세계화 세력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세계화를 원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930년 들어서면서까지도 그랬습니다. 몰랐어요, 스탈린은. 그러나 뭔가를 느낌은 있었단 말이에요. 느낌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치 투쟁하겠다면서 레닌이 죽자마자 차근차근 유대 볼셰비키 정치 지도부를 제거해버립니다. 예. 부하린을 마지막으로 제거했어요. 1938년에 뒤늦게 제거하고, 뭐 트로츠키, 뭐 지노비에프 이런 일찍 제거했지 뭐. 그 얘기 있다 1차 세계대전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1928년 소련의 시온 계획을 세워서 비로비잔이라고 하는 극동에 블라디보스톡 저 위쪽에 우수리스크 왼쪽으로 소련의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데리고 갔어요, 일단. 근데 다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그래. 그래서 일단 관뒀다가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 모았죠, 유대인들을. 근데 스탈린이 뭔가를 깨달은 때가 1936년이었어요. 1936년부터 스탈린이 뭐가 이 머리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깨달았는지 대숙청에 들어갑니다. 이 스탈린의 대숙청은 말이에요, 군대도 그렇고 소비에트 내부에 유대 대표자들만 거의 골라서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숙청했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뭐 다른 종류의 그 뭐 반동들도 많았지만 포커스는 유대인한테 있었다고요. 그래갖고 1937년까지 많은 유대인 대표자들이 NKVD한테 체포되어 가지고 독일 게슈타포로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그랬어요. 독일 게슈타포가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보내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그러겠다. 그리고 1946년 그 스탈린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일단 간첩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 간첩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또 했을까요? 유대인 동료들의 경험이 많잖아요, 스탈린이.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소련의 대표자들 중에 유대인 많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유대인 놈들은 일단 잠재적인 간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봤다 그 말이죠. 오랜 경험에 의한 산물이었고요. 1939년 그 스탈린이 히틀러와 독소 협정을 맺었을 때요, 독일 외무장관 리벤트로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특히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엘리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말 그대로 이때부터가 아니지 뭐 실은. 정말 그 소련 수뇌부에서 유대인들이 깡그리 사라져버립니다. 문제의 씨를 다 걷어냈다 그 말이야. 1936년에 정부 안에 유대인은 6%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1917년 처음에 혁명 벌었을 때 85%였잖아요 유대인이. 응? 유대 그 지도부 중에. 근데 1938년에 6%, 1940년에 5%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제거해버렸죠. 죽였다는 게 아니라 권력에서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스탈린은 말이야 뉘렌베르크 재판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걸 직접 자기 눈으로 봤고, 처칠이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봤고, 거기서 폴란드 유대인들을 끌고 올라 그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처칠이 철회 장막 선언하면서 냉전을 실시하면서 그 냉전 뒤에 미국도 있다는 걸 알았고, 유엔과 나토가 성립하고 이스라엘이 성립하면서 함께 움직였던 미국 유대인들의 모습도 다 지켜봤어요.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간첩이라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1924년 레닌의 죽음부터 전쟁 2차 세계대전 끝나가는 그때까지 소련 지도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나라의 부가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잖아요. 레닌과 트로츠키는요, 혁명 일으키자마자 폴 와보고 쿠넨 로브하고 JP 모건을 통해 가지고 6억 골드 루블이나 갖다 줬잖아요. 월가에. 러시아 사람들이 일한 그걸 다 거기 갖다 주고 보관하고 살았다고. 말이 보관이지 뭐 저축이 은행에 돈 들어가면 그거 은행 돈이지 무슨 뭐 러시아 돈입니까? 스탈린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제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하지만 계속 시오니스트는 스탈린을 배신했죠. 특히 이스라엘은 뭐 여기부터 저기부터 계속 스탈린을 배신했죠. 1952년 겨울에 12월 달에 정치국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시오니스트, 유대 민족주의자는 미국 정보부의 간첩들이다라고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이 스탈린을 죽이려고 음모 벌이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조사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의사 중에도 너무나 유대인들이 많고 그 유대인 중에 시오니스트들이 세고 셌다. 그래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의사의 그 독살 음모 같은 것들 이거 다 정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권력을 마지막으로 청소하려다가 이렇게 정치국 회의에서 한마디 하고 3개월 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스탈린이.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